범퍼의 영화책 2025년도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입니다. 하성국, 권혜우, 조윤희, 강소희, 박미소 배우가 연기하고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한국 장편 영화입니다.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30대 시인 동하, 하성국 배우, 3년 사귄 애인 준희, 강소희를 서울에서 부모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기가 여주 같아요. 여주. 집 구경만 하려다가 아버지 권혜우를 마주치게 되고 그 집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근처 실력사를 가기도 하고 집에서 저녁으로 백숙을 먹기도 합니다. 밤에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동화는 화를 냅니다. 준희 부모는 집 뒤 산에 있는 농막에서 대화를 하고 동화는 아침에 급하게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 여자친구의 집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집의 어떤 농막이라든지 노을을 보고 달을 보고 이런 영화입니다. 자연스럽긴 하죠. 그 자연이 그래서 니게 뭐라고 하는지를 묻고 있는 영화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얘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인간이 만든 집, 자연을 만든 공간, 인간이 만든 자연의 공간. 여기서 권혜우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집이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뒤에 일종의 정원도 꾸미고 거기다가 어머니의 수목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과 달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농막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이지만 자연 속의 노을을 보고 밤에 달을 보고 수목장을 한 나무를 봅니다. 인간의 인위성과 자연의 자연성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면서 집만 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만났고 인사를 하다가 집 뒤 산을 구경하고 실력사 절도 가보고 저녁까지 먹고 자고 가게 됩니다. 집과 자연의 우연한 만남, 인간과 자연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우연하게 그냥 집만 구경하러 가려고 했는데 만났고 아버지의 어머니 수목장 나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언니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연의 달과 노을을 보기도 합니다. 편견에 대한 이야기. 여자친구 준희는 언니가 2층에 있고 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동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잘 웃고 옷도 잘 차려입고 질문도 날카롭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 말을 들은 동아는 어쩌면 언니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니는 동아를 계속 약간 긁어댑니다. 대화를 하면서 변호사의 아들이니까 뒷배가 있지 않느냐, 수염이 안 어울린다, 안경은 잘 어울린다 등 결국 동아는 술에 취해서 저녁 술자리에서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냅니다. 술에 취한 것도 있지만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단정 짓고 있으며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또 단정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동화는 인간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사리탑 앞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사리탑이 있다고, 이름도 없는 사리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준이는 그런 식으로 동화가 단정 짓지 말라고 혼을 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과 단정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이 장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지만 그런 동화가 준이의 언니에게는 당신이 나에게 뭘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화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동화가 언니에게는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며 확신에 찬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작게 태어나서 크게 자란다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런 작은 편견들이 모여서 앞뒤가 맞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약간의 그런 불협화음, 네. 영화 자체가 약간 그런 불협화음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 대한 동화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동생이 말한 거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동생은 그런 식으로 학정 짓지 말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화를 내는 장면에서 동화는 또 그 언니한테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하면서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뭘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뭘 안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드의 몰락입니다.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동화죠.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고 이 차가 아무 문제도 없고 차도 되게 좋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자의식 넘치는 동화는 시인이지만 현실은 결혼식 예식장 비디오를 찍고 살 만큼만 벌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벗어나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부심을 가진 그 프라이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동차는 고장이 나죠. 그러면서 차를 팔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름 시인이고 변호사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쓸 만큼만 벌겠다는 그의 포부는 현실 앞에서 초라한 사람이고 술자리에서 폭압적인 사람이 되고 새벽에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비겁자가 되고 맙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몽상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계급과 인식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멋져 보이는 자신만의 세계는 타인의 시선에서는 훨씬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프라이드가 일종의 동화의 자부심 같은 거죠. 하지만 본인은 시인이고 손을 벌리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약간 불협화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그래서 수목장 앞에서 갑자기 뭐 감사하다는 막 인사를 하는 동화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안 했네요. 잠깐만요. 닭과 백숙의 불협화음, 불협화음. 이 장면은 닭장 앞에서 동화와 권혜유 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뒤에서 닭들이 계속 울어대고 있고 두 사람은 대화를 계속합니다. 마치 닭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화는 그 닭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고, 잘생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잘생긴 그 닭이 저녁에는 백숙이 되어서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로 약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나와 다른 나, 그리고 자연 속의 인위적인 집 등 불협화음은 배경의 소음들로 등장합니다. 영화가 초반에 자동차에서 시작하고 자동차에 막 이렇게 달리는 소음, 길 옆에서 어떤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동차 소음이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 그리고 뭐 언니의 악기 연주 소리, 그런 약간의 소음들이 불협화음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동화가 하는 그 프라이드도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수목장 앞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동화, 절을 하는 동화는 노을을 보면서 이 집과 뒷산에 감탄하고 진상을 부리고도 달을 보겠다며 밤에 달을 바라봅니다.
아름답다는 닭이 백숙이 되는 모습의 현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자연현상이 신비롭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난 그 몽상은 현실 도피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좋다면서 안경을 안 쓰고 다니고, 낡은 차가 좋다면서 프라이드는 고장이 나고, 줌이 나면 포커스 아웃된 동화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약간 이 실력사의 장면도 뭐 인상 깊죠. 뒤에 가서 뭐 갑자기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이름이 없는데, 이름 없는 비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나무가 작게 자라서 어떻게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자연들이 뒷산에 있는 어머니의 수목장이라든지, 노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그 자연이 도대체 너에게 뭐라고 묻는 건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일종의 그런 질문을 하는 약간 우화적인 영화가 아닌가. 이번 영화도 홍상수의 어떤 술자리, 뭐 막걸리 등장하고 와인도 등장하고, 거기서 술 먹고 화를 내는 남자의 찌질한 부분까지 막 드러나는, 약간의 간만에 김민희가 빠져있는 그런 홍상수 감독식의 어떤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블랙 코미디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만에 과거의 홍상수 영화로 돌아간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와차 PD의 한 줄 평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까 하노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진 평론가 이렇게 썼어요. 청구명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상수가 매년 자기 연민 내지는 한국인 관찰일기를 공장처럼 찍어내 놓으면 서양인들이 막 숨 넘어갈 듯 웃고 상을 퍼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게 되게 약간 웃기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성국을 보며 공감성 수치를 느끼는 와중에도 뭘 꺼적일까 고민하는 나 같은 사람, 와차이 겁나 많다. 인정. 이런 생각 들고, 생각이든 행동이든 가치관이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나든 너든 어느 집단이든, 그러니 웬만해선 단정 짓지 말자. 그렇다고 단정 짓지 말자는 것 또한 단정 짓지 말자. 모르겠다는 도피성 비관을 몇십 년 멀리에서 비웃는다. 그때 그는 지금과 똑같이 흐린 시야에 갇혀 있다. 동화에 대한 얘기죠. 그 자연조차 알다가 모를 모순적인 인간들의 심연. 최근에 홍상수 영화들은 정갈하다고 느껴질 만큼 적절하게 비워졌다는 인상을 받는다. 꼭 남겨야 할 무언가를 두고 나머지 것들은 깨끗이 씻어낸 미니멀한 감각이 좋다. 이 영화에서는 잘 모르니까 느끼고 감사하며 살자 라는 문장을 남기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 자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니, 그 모든 자연에 상처받고 치유받고 나아가고, 침묵하는 자연과 안다고 단정하는 세상들 사이에서 할 일 없이 미끄러지고 흐려지는 것들. 그는 자유롭고 싶었던 흐린 눈의 예술가야. 가장 단순한 대화 속에 숨어있는 복잡한 마음의 결, 그 자연처럼.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해설하기엔 참 쉽지 않은 영화이긴 한데, 오늘은
2025년도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였습니다. 안녕.